어떻게 논문이라는 것은 형식이 있습니다. 폼이. 그래서 그 논문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오늘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논문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가. 일종의 골격을 잡는 겁니다. 논문의 골격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웃라인, 논문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크게 지금 제가 5개로 나눴지만 그래도 제일 간단하게 나누면 3개입니다. 3개. 네, 바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 논문의 가장 큰 아웃라인은 바로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이 이제 바디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학술적인 논문의 구조는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논문의 챕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논문의 구조를 이제 5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5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1장 서론. 서론에는 이제 논문 제목을 소개하고 연구의 배경, 그다음에 논지, 그다음에 목적,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이 연구의 중요성, 그다음에 핵심적인 연구 질문, 그다음에 한계사항, 그다음에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논문의 가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잠시 후에 이제 조금 자세히 제가 살펴볼 텐데 1장의 서론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선행연구 고찰. 이거는 뭐냐면 내 논문이 어떤 학문적인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논문이 기록이 돼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죠.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여러 중요한 학자들의 띠어리,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띠어리를 가지고 어떤 연구학자들이 또한 그것을 연구했는가, 논문으로 발표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선행연구 고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논문을 쓰기 전에 우리가 코스웍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전부터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띠어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자료들은 그 띠어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낸 것은 우리가 이제 서치를 해야 되죠. 어떤 논문들이 있는가? 내가 쓰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논문들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 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논문은 이분들의 논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유니크, 독특함이 있는가? 공통점도 있지만 또한 내가 독특한 나만의 논문에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띠어리를 설명하고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논문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연구 고찰은 내 논문이 기존의 연구와 어떤 독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서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이에요. 세 번째는 방법론. 그래서 이 방법론에는 크게 2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냐 아냐의 차이가 아니라 다 수집을 하는데 그 데이터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적 연구는 데이터의 내용이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질적 연구는 워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학이라든가 성교학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양적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질적 연구가 대부분 많죠. 물론 이제 그게 혼합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라고 했을 때는 수치,
통계, 그리고 이제 이공계에는 이제 실험을 통한 어떤 수치, 변화, 관찰. 그러나 우리가 질적 연구, 우리가 대부분이 이론적인 연구, 학문적인 연구, 그 데이터가 워드예요. 워드. 워드를 우리가 데이터로 해서 그거를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방법, 주제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어떤 그 연구 질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연구 결과를 사장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그 연구의 결과를 이제 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장은 뭐 여러 가지 챕터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딱 하나의 챕터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장에 가서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여태까지의 모든 그 주제에 관련돼서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해 냈고 그것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논문을 연구를 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후배들은 이런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이제 논문이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논문의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조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논문을 이렇게 찾을 때 그 목차를 보시고 이 연구자가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우리 샘플을 보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의 논문입니다. 이분은 이제 보이시나요? 논문? 네. 이분은 인터서브라는 그 패러처치 그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리더급에서 있었던 분이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프론티어 논문이 안 미션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까? 예, 예. 네. 예. 그 화면 공유 나가셨다가요. 네. 창에서 그 논문을 여시고 다시 화면 공유. 예. 예, 됐죠? 예. 이분은 이제 인터서브라는 선교 단체 리더급에서 계셨던 분이 PhD 논문으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프론티어 미시올로지 이거는 이제 랄프 인터의 굉장히 중요한 티어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Three Key Leaders in International Serve Fellowship 인터서브의 약자를 이렇게 쓰고 Three Key Leader 그러니까는 인터서브의 3명의 아주 키 리더에 대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커스는 이제 프론티어 미시올로지라는 랄프 윈터의 그 선교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습니다. PhD 논문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 그리고 서론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2장 기존 문헌 연구 해서 이제 라토렛은 선교 역사에 관한 권위 있는 학자의 그런 글들, 랄프 윈터 당연히 써야 되고, 그래서 기존 연구, 폴 피어슨, 선교 역사의 중요한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을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걸 쭉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주제, 자기의 주제를 프론티어 미시올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티어리들을 좀 설명해 내야 돼요.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쭉 가서 3장에 가서 이제 메소돌로지 방법론, 역사서술 방법론, 신학적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론으로서 이 논문을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론, 역사서술 방법론을 통해서 그 인터서브의 새 키 리더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방법론, 특별히 이제 베넨겐 교수님의 이런 신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세 키 리더에 대한 서술을 이제 4장 또 5장, 6장에서 그 세 분의 키 리더를 그 메톨로지로 그 두 가지 방법, 역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 세 분의 어떤 역사적인 기술, 전기적인 기술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특별히 이제 베넨겐 교수님의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분들을 분석해 내는 거죠. 세 파트. 그러니까는 총 이제 서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3장에서는 메솔로지, 방법론, 그다음에 세 분의 키를 한 챕터로 해서 세 분을 한 챕터로 해서 이제 6개, 그다음에 마지막 7개 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에서 이제 요약하고 재언을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은 500페이지 넘게 책을 썼는데, 보통 박사학위는 한 200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정도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석사는 뭐 한 70에서 한 120페이지 그 정도면 되고, 박사학위는 한 뭐 170에서 250, 200에서 한 250페이지 정도면 박사학위 논문으로 충분하는데, 굉장히 많이 썼죠. 어쨌든 논문을 이제 이 형태에 맞게, 아웃라인에 맞게 논문을 잘 쓰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쓴 건데, 그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에 나와 있는 그 개종에 포커스를 두고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논문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 서론, 그다음에 2장에서 기존 문헌 연구 해가지고, 저는 이제 4가지의 어떤 챕터, 연구 질문도 4가지, 그 4가지를 이제 펼쳐가지고 챕터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존 문헌도 그 챕터에 맞춰서 4가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그다음에 성경적인 관점, 교회 성장, 원리에 대한 관점 속에서 개종, 그다음에 기독교 문명 운동사, 이건 랄프 윈터의 기독교 문명사의 관점에서의 개종, 기존 문헌 연구를 이렇게 나눠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은 이제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또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섭적인 방법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논문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4가지 연구 질문에 맞게 4챕터로 나눠가지고 개종의 교의적 이해, 성경적 이해, 교회 성장학자들의 개종 이해, 그리고 기독교 문명사로서의 개종 이해, 이렇게 4가지 챕터로 하고요. 결론으로 가서 이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논문의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마지막 재언, 학문적인 재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의 형태를 여러분의 주제에 맞게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 그 전체적인 논문의 구조가 어떤가를 이해하시는데,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논문들을 보면 이 방법론이 그냥 1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장으로 내용이 들어가도 그 내용들은 논문 안에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챕터가 꼭 한 장이 아니더라도 꼭 반드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이 1장 서론 가운데 방법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챕터 3장에 있는 방법론이 들어가더라도 그 설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1장하고 성역연구 고찰을 2장에 하고, 3장에는 그 중요한 내용들,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 연구 질문에 맞춰서 챕터를 나눠서 그 내용을 써주고, 결론으로 요약하고 결론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이게 기본적인 논문의 아웃라인이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았다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요리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집된 정보들, 그것이 여러분의 요리를 위한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웃라인,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골격입니다. 그 골격이 여러분이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멘토 교수님과 함께 의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교수님이 아무래도 학문적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못 찾을 때 그 멘토 교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한마디 한마디 딱딱 툭툭툭 던지는 것이 여러분이 그 골격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멘토 교수님과 그런 부분을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골격을 잡을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골격을 잡든 간에 논문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 논문이 완성되는 어떤 프로세싱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논문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이 우리가 아웃라인, 논문 내용의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논문이 어떤 프로세싱을 거쳐서 마지막 학위를 받을 때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논문에 제한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프로세싱을 여러분이 잘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업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멘토 교수님 아니면 수업을 듣는 교수님들 혹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 함께 수업 연구를 통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코스웍을 통해서 그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내가 수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할 때 그런 학기별 아니면 코스웍이 논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연관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챕터가 될 수 있게 미리미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학문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는 일단 리포트고 논문은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처음서부터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과 연관돼서 수업을 듣더라도 그것과 연관돼서 내가 보고서를 쓰면 나중에 그것이 논문의 한 챕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논문을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런 여러 요리의 재료들을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관련된 책이라든가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런 자료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것으로 소화된 상태에서 이제 논문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사역 현장, 아까 우리 이현욱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의 타문화권에 있는 어린 아이들, 이것이 나의 아주 중요한 컨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문의 주제로서 굉장히 아주 가치 있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선택, 이거는 컨설팅, 멘토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나의 모든 컨텍스트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의 방향과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멘토는 그 여러분의 논문 지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멘토와 함께 결국 논문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멘토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와 함께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초 자료 조사, 문헌 현장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의 기초가 되는 프로포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포저는 여러분이 같이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 세미나 과정 속에서 교수님 앞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또 멘토 교수님, 지도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프로포절 단계에서 수정할 건 뭔가, 그리고 잘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미리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포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장별로 챕터별로 논문을 작성해 갑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의 또한 멘토링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엔드노트나 템플릿. 엔드노트는 제가 이제 그 서지정보 프로그램인데 이제 4주차나 5주차 때 제가 그 부분만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논문의 형식이 있어요. 그 템플릿이 양식이 있어요. 논문의 양식. 그 템플릿과 그다음에 서지정보 프로그램의 엔드노트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장별로 챕터별로 논문을 작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논문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멤버예요. 그래서 박사과정은 보통 5명입니다. 그래서 내부 교수가 2분, 외부 교수가 3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처음에 쓰게 되면 논문 지도 교수의 사인들을 받게 돼요. 부심이라고 그러죠. 그 커뮤니티 멤버가 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사원장은 이제 맨 처음에 이름이 올라간 분이에요. 그분은 그 멘토는 2번째입니다. 항상 멘토는 2번째고 첫 번째가 원래 심사위원장이 이름이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사인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심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여러분이 디펜스를 하게 되면 그 부심하는 분들이 미리 이제 여러분의 논문을 받아서 보죠. 그래서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체크하고 이때 이제 디펜스 해주는 분이 멘토 교수님이에요. 그 멘토 교수님이 커뮤니티 멤버 교수님들한테 우리 저기 내가 지도 잘했으니까 너무 지적하지 마시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멘토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가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디펜스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마지막 디펜스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인 건 이제 출판사 넘어가기까지 계속 이제 폼이라든가 그런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됐는가를 리서치 라이브러리안을 통해서 수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리서치 라이브러리니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웃라인 논문의 내용에 대한 아웃라인과 그다음에 이제 논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프로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계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게 될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교수님과 또 같이 공부하는 우리 연구 교수들과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인지를 이제 프로포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what,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why, 그리고 how,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3장 이내, 프로포절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3장 이내에 요거를 설명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프로포절의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연구 주제가 뭔가 우리 이은옥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다문화권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기 위한 뭐 교육이죠. 어린이 교육, 다문화권에서 어린이 교육 이런 쪽이죠.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연구의 필요성,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 인도 문화권에 있는 다문화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왜 연구가 필요한가? 그거를 설명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무엇을 기술하는 거죠.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연구 문제 혹은 가설 이런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프론티어 미시올로지라는 그 인터서브 아까 대표로 계셨던 그 선교사님이 가졌던 이론적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게 랄프 인터의 프론티어 미션이거든요. 그, 그 이론, 그런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질적 연구라고 했을 때 어떤 이론들 혹은 어떤 가설들, 어떤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해 갈 것이다. 이런 거를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해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그걸 증명해 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론을 사용했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내가 뭐 역사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인, 성경신학적인 접근으로 할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 연구 방법론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세 장 이내니까. 그다음에 참고문헌 목록은 이것도 한 장 이내로 전체 다가 아니라 전체 참고문헌이 아니라 핵심적인 참고문헌을 이제 한 장 이내로 그것도 저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차도 역시 아주 뭐 디테일하게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정도의 목차를 붙여주게 되죠. 그럼 뭐 3장에서 5장 정도 이 정도로 프로포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교수님과 그 다른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거죠.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프로포저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뭐 이런 프로포즈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도 듣고 이건 참 좋다. 이건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리스판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교수님이 또 리스판스를 해주고 그래서 잘했다. 이 계획서 잘 됐다. 이거대로 한번 진행해 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논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포절은 이런 양식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그 세미나를 한번 열 때, 그러니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이제 프로포절을 하셔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면, 설계 도면을 준비하면 내 논문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도 방향성이 분명해지죠. 내가 이런 거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미리 준비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더 살을 붙이고 이제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 이제 참고 문헌도 더 붙이고 이론적 배경도 더 세밀하게 더 다른 또 중요한 이론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도면을 보고. 근데 이게 꼭 절대화되는 건 아닙니다. 쓰다 보면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도 오케이, that's okay, no problem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이 프로포저를 만드시고 그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써가면서 지도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도 생겨요. 그다음에 제목도 좀 바꿔야 되고 아니면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여러분의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이 논문 계획서 프로포저를 꼭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5개 스트럭처로 돼 있는데 논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장별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이제 5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에는 논문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샘플, 제가 썼던 논문을 샘플로 이렇게 만든 건데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 폼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폼에다가 내 주제로만 이렇게 변경시키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의 배경,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쉽게 흥미롭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썼는가, 뭐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식으로 전개, 내가 왜 이거를 하게 됐는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하는 부분이 연구의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논지 진술, thesis statement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논지라는 건 뭐냐면 이 논문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요약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에 대한 것을 한 문장으로 뭐 2~3줄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전체에 논지가 쭉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논지만 읽어도 알 수 있게끔 뭐 2~3줄 정도로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 왜 내가 이 연구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 자신만의 이유를 진술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제 형식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쓴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논문 쓴다.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몇 가지를 여러분이 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의 목표는 이제 프로포즈랑 고울이랑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프로포스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고, 이 연구의 목표라는 것은 골이에요, 골.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결론과 마지막에 그 제안에 보고할 수 있는, 기대되는 어떤 일반적인 결과를 서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거는 또 이렇게 그 연구 질문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죠. 그 다른 그 논문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연구의 중요성. 연구를 완성한 다음에 이 연구가 어떻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는가.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뭐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는가. 그 기대하는 내용이 연구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 연구의 핵심 주제는 연구할 변수들 중에서 논문의 핵심 문제를 기술하는 진술문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주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린이 교육이라는 핵심 주제라고 하면 거기에 변수들이라고 하면 뭘까요? 다문화 혹은 인도, 이런 것들이 변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핵심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영향을 비치는 또 논문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변수들, 그것이 이제 인도라는 컨텍스트 혹은 다문화라는 컨텍스트 혹은 뭐 시간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몇 년도에서 몇 년도, 뭐 이런 것들이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코로나를 만약에 핵심 주제로 잡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코로나를 우리가 주제로 논문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거를 사회학적으로 코로나를 접근해서 관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병리학적으로 관찰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를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논문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이게 핵심 주제라는 거 뭐냐면 그 내가 얘기하는 핵심 주제와
그 여러 가지 내 논문에 좁혀지는 그 변수들과의 어떤 관계, 그거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 핵심 주제와 변수를 설명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구체적인 논문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연구 질문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 질문은 핵심 문제에 있는 변수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3개, 5개 질문 형식으로 작성하라.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홍길동 이름으로 보내드린 이제 제 논문 속에는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개종이라는 거예요. 개종. 개종이라는 핵심 문제가 있고, 저는 핵심 문제의 4가지의 변수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관점,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학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그 랄프 윈터의 거시적인 안목으로서의 그 세계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문명 운동이라는 그런 거시적인 안목, 이렇게 4가지의 어떤 변수를 가지고 각각의 챕터를 만들고 그 질문 형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의 개종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맥가브란의 개종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문명사 속에서의 개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이 각각의 챕터가 되죠. 본문으로 바디로 가서.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 형식이 4개다 그러면 챕터도 이제 4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반대로 새지 않게. 여기서는 뭐 질문을 5개 했는데 챕터에서는 뭐 3개밖에 안 했다, 4개밖에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해당되는 한가의 챕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연구 질문과 바디에서의 전체 챕터가 딱 맞춰지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쭉 읽어갈 때 이게 딱딱딱딱딱 맞춰지는 느낌이면 굉장히 매끄럽고 논문이 잘 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질문이랑 내 전체 프레임 속에서의 챕터랑 그게 잘 연결을 맞춰주면 내가 연구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실험자가 다 그것을 답을 다 찾았구나, 각 챕터에서 이렇게 뭔가 해결해 줬다는 그런 그 논리적인 어떤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와 한계라는 것은 내가 연구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이 뭔지, 내 범위가 뭔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문제 진술의 중심이 되는 변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주제가 있으면, 개종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과 연관돼서 중요한 용어들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의 과정, 어쌔션은 자신의 신념, 확신, 전제, 의견 또는 중요한 견해로서 연구의 결과에 조건이 되고 타인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그래서 나는 연구에 이런 과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뭐 도널드 맥가브란의 그 연구에 있어서 집단 개종을 이게 인정을 하는, 나는 이것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기의 신념을 가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연구의 개관, 논문의 과정과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장에서는 뭐를 썼고 3장에서 뭐 했고 4장, 5장, 6장 이렇게
몇 장별로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들을 써 나갔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이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 장에서 했던 것이 뭔가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다음 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각 장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논문에서 이제 서론에서 항상 이제 챕터 끝나면 요약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별로 끝날 때마다 1장에서 어떤 것을 했고 그 다음 장 2장에서는 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약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배경이에요.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썼고요. 쭉 그다음에 논지 진술 간단하게 썼습니다. 본 논문의 논지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의 핵심에는 한 영혼에 대한 개종이 있으며 그 개종은 내면적 개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수반한 것이다. 이것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두세 줄로 여러분이 논지를 쓰고, 연구의 목적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썼고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 목표도 연구 질문과 함께 이제 그 챕터 4개와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썼고요. 연구의 중요성, 왜 이게 중요한가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에 나타난 개인의 개종에 대한 기술이다. 연구 질문. 첫째는 교회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둘째는 교회 성장에 나온 개종에 대한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셋째는 교회 성장 학자들 어떻게 접근했는가. 네 번째는 기독교 문명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연구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4개가 연구 챕터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연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교회 성장학, 인간 집단 원리, 동질 집단 원리, 인간 집단 운동, 토착교회 원리, 이런 중요한 개념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중요한 개념들 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연구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는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은 선교 전략을 새롭게 창조했다기보다 30여 년간의 인도 선교연지에서 체험된 선교적 결과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연구에서 어떤 확신과 전제, 의견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의 개관은 1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썼고, 2장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를 했고, 3장에서는 방법론을 기술했다. 4장, 5장, 6장이 이게 메인 챕터죠. 그래서 똑같이 그런 걸 설명하고, 요약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서론으로 이런 개관을 서술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존 문헌 연구로서 맥가브란의 아카이브 중에서 개인 서신과 주소를 살펴보고 맥가브란의 교성장과 개정에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봄으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서론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려보시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1장을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는 순서는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쓰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3장부터 쓴다 이렇게 봐야 돼요. 3장의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논문을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어떤 도표를 도표화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도표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개종이라는 거를 네 가지 파트로 컨실리엄 통합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논문의 어떤 진행 과정,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미지나 도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제 변행균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신학화, 성교의 신학화 작업들에 대한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그 방법론 속에서 내가 논문을 어떻게 쓸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골격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 1장으로 와서 이제 이 폼대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2장에는 이제 기존 연구 개관, 선행 연구 고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연구를 뒷받침하는 여러분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뒷받침해주는 이론적인 기초, 그 성교학적인 티오리,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티오리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동안의 코스웍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뭔가, 내가 도널드 맥가브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랄프 인터 박사님을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그냥 요약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견한 것을 자신의 연구의 관점에 맞춰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써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존 연구, 물론 띠어리는 뭐 우리가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띠어리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쓴 논문, 특별히 여러분이 박사과학의 논문을 쓴다 그러면 학사를 여러분이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사 논문을 인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 논문 쓴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쓰신 분의 그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목차나 서론을 보면 이 논문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요약을 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나와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선행연구 고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아웃라인을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논문의 아웃라인. 그래서 자신의 연구를 정동하는 과정이에요.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가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비유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담을 쌓았어요. 집을 쌓았는데 그 위에다 내가 한 장을 올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올려놓은 그 벽돌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가 그거를 설명하고 내가 거기에 없는 뭐 한가를 내가 올린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를 일종의 정당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을 기초로 연구한 논문들을 자기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학자들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논문을 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그래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서 목차들은 한 번씩 훑어보면서 제목과 목차를 훑어보면서 이 논문이 어떤 관점으로 써져 있는가를 이해하고 내가 이 논문을 내가 내 논문에다가 선행연구 고찰로 집어넣어야 될지 뺄지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논문의 방향을 또 이해하고 자기 주제와 관련돼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 문제의 변수에 연결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챕터 4개로 한 것처럼 그 변수라는 거는 핵심 주제가 있고 개종이라는 핵심 주제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변수들이 성경적 관점, 또 역사적 관점, 교회 성장학 관점, 교리적 관점 이런 식으로 변수들의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 챕터별로 그 4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선행 연구 책이라든가 논문을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근데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거는 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대로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떤 논문의 일관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챕터별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선행 연구 고찰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2장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3장 방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방법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제 방법론은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완성해 가는 어떤 수단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되고 그것이 만들어질 것인가. 자료가 어떻게 분석될 것인가. 그리고 연구 방법이 신뢰성이 있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그냥 아무것도 도표나 그림 같은 거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논문에 그래도 가치가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또 그리고 사람이 그냥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논문을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이제 남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로보다는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 논문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이 방법론에서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이라든가 도표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의 예로서 이제 철학적인 연구,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뭐 철학적이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성교학적인 관점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쪽으로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성교학에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성교적인 혹은 뭐 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단점을 해결하는 부분 혹은 어떤 의미, 그 의미를 해석해 나는 과정 이렇게 여러분이 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연구 이거는 그 전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조사 연구는 이제 그 양적 연구죠. 표본을 추출해서 질문지를 내고 그거를 걷어들여서 통계를 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조사 연구. 이제 이런 거는 통계라든가 이런 걸 통한 거고, 그다음에 실험 연구는 이공계 실험.
이거는 뭐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논문을 쓸 때 어떤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이제 철학적인 연구 혹은 역사적인 연구 요런 쪽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조사 연구도 질문지도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쪽 부분은 에, 그 양적 연구는 굉장히 그 부분만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질문을 맘대로 만들면 안 되고요. 또 형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질문지도 작성해야 되고 통계도 또 그 통계를 돌리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의 서술이 논문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론이 꼭 한 챕터를 이용해도 좋지만 그것이 1장에 들어가기도 해요. 1장에 이제 방법론 살짝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어떤 방법론을 썼다 이렇게 서술하기도 해서 챕터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 4장. 이게 이제 메인 바디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 논문의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핵심 연구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장에서의 연구 질문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질문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이 논문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 질문에서 이야기됐던 질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답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서술로도 할 수도 있고 도표나 그림 등을 통해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로 나온 공원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도널드 맥가브의 개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선교 신학적인 티오리나 아니면은 유명한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연구 주제로 잡았을 때 나름대로 저는 이제 개종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것이 일종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권위 있는 학자의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해 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공헌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의 컨텍스트가 있다면 이제 인도 문화라든가 내가 사역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컨텍스트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유니크한 거죠. 독특한 거죠. 나만이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물론 나와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내가 하는 사역을 설명해 내는 것도 역시 굉장히 공헌하는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의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박사 논문이니까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해내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역을 그냥 내가 사역하다가 이제 철수하면 끝 이게 아니고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사역했던 현장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게 논문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그 라이브러리에 꽂히고 그리고 우리 후배 학교에 남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을 선교사로 오시는 분이나 그 지역을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시면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자기 현장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그게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인가. 정말 그거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헌을 내가 한다. 그래서 너무 이 박사과정이라 할지라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는 결론이나 제안을 포함해서는 안 돼. 이거는 이제 결론 쪽에서 할 얘기니까 그것은 참으시고, 그다음에 핵심 연구 문제와 또 연구 질문에 연관된 긍정적인 결과 혹은 또 부정적인 결과도 여기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 결과 아주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핵심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의 범주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그 범주에 따라서 이제 요약을 해요. 내 논문.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논문을 이제 이야기할 거를 4장에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논문을 그 핵심 문제와 연구 질문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와 연구 목표 진술에 기초해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내 논문을 결론을 맺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 논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이쪽 부분에서 뭔가 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점들이 있죠.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논문의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이제 내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요거를 챕터를 나눠서 이 논문을 써갈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는데 물론 내가 이 이론적인 성경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잘 모르고 당장 현장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문적으로 찾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선교적인 어떤 띠오리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이 여러 선행 연구를 자료들을 찾으면서 연구하시면서 아, 요 부분은 요 띠오리는 요 성경학의 어떤 이론들은 나의 사역과 너무나도 정말 서포트 해준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그거를 탁 집어가지고 요거를 확대시켜서 요거를 챕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사역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작업들은 그 선행 연구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또 거기서 얻어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주제를 더 이제 확장시켜 가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잡아가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그 논문의 어떤 그 자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계실 때 이 자료를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한된 어떤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 계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계시거나 하시면은 사실 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기. 얼마든지 도서관이나 뭐 신학교나 가서 필요한 거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주문해서 책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선교연지에 있으면은 그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내가 논문을 쓸 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의 아웃라인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선행연구 고찰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문적인 이론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들은 많이 모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료들을 수집해 가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들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